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요약집이 잘 나왔죠? 네, 아주 흡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 적당하고 네,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다 보고 시험 볼 수 있느냐? 돼요. 이것만 다 봐도 18개 정도는 커버가 될 겁니다. 24개 중에서. 근데 이제 문제집이 하나 추가가 되면 거의 다 커버가 될 거예요. 24개가. 그래서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려운 거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207쪽, 307쪽이죠. 307쪽. 307쪽을 하실 건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건 생략하죠. 시간도 없으니까. 네, 오늘은 307쪽 신탁에 관한 등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 책에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신탁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신탁 등기를 보시기 전에 먼저 명의신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명의신탁자라고 부를 겁니다. 소리가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부를 거예요. 민법에서 하셨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하셨습니까? 네.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될 테고요. 이 명의신탁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 또는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명의는 모든 권리에 관한 명의가 다 포함이 돼요. 소유권도 괜찮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서 보통 소유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 또는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권은 변동이 됩니다. 이때 소유권 변동은 대외적인 소유권만 변동이 돼요. 대외적 소유권 변동. 따라서 이 명의수탁자는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명의신탁자는 대내적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 소유권이 둘로 나눠지죠.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때 이 대내적 소유권은 갑과 을 사이의 소유권자는 갑이란 뜻입니다. 이걸 대내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얘기하죠.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제3자라고 부르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외적 소유권만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이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요. 누가 그래요? 진짜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모르는 겁니다. 왜? 갑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권자인데 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은 우리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무효화 시킵니다. 이것이 무효니까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될 겁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한 10년쯤 전이겠죠. 네, 그때 우리 민법 선생님이 이걸 한 학기 했어요. 요만큼. 전 몇 초 했나요? 1분 했죠. 네, 저 1분도 안 했는데 우리 그 대학교 선생님은 이걸 한 학기 내내 했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의자 갖다 놓고 이제 잡담하고 다음 날도 다음 수업 시간에도 요거 설명하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잡담하고
그걸 한 학기를 보내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영준 박사라고. 참 오랫동안 강의했죠. 저는 1분도 안 걸렸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상의 신탁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또는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신탁자는 믿고서 부탁하는 자, 위탁자는 부탁을 맡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을은 수탁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명의신탁계약은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 명의신탁계약이에요. 근데 이 신탁계약은 권리 자체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탁계약은 권리 자체가 넘어갑니다.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 전부 다 넘어가요. 왜? 이름에서 그렇게 나오죠. 권리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권리가 부탁이 됐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넘어갑니다. 이때 이 권리도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일 수도 있지만 보통 소유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니까 보통 소유권을 예를 듭니다. 소유권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갈 겁니다. 대외적, 대내적 소유권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겁니다. 이 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을의 이름으로. 그런데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이를 신탁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는 두 개의 등기가 실행이 돼요. 이 신탁의 목적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까 을은 등기 관리자가 되겠죠. 소유권을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도 존재하고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될 테고 등기 관리자도 존재할 겁니다. 등기 관리자는 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 자주 출제가 되느냐면 등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옛날 등기법에서는 이것도 공동 신청이었어요. 그런데 등기법을 개정해서 수탁자의 단독 신청으로 바꿨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어떻게 되는 것이 원칙일까요? 네,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수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신청하면서 이 신탁 등기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데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신탁 등기는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이고 어느 게 종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등기는 소유권 등기예요. 가장 중요한 권리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입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는 종된 등기예요. 이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원칙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신청 정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탁 등기의 신청 정보를 꼽사리 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하니까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는 어떨까요? 같을 겁니다. 순위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위가 같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같은 등기를 씁니다. 이게 환매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의 차이점입니다. 환매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도 동시에 신청이죠. 맞습니까? 하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